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스토리를 꼽으라면 아마 이 곡을 빼놓을 수 없겠죠. 바로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들으면서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한 번쯤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저랑 같이 그 비밀 한번 풀어보자고요. 시작부터 정말 충격적이죠? 바로 이 가사 한 줄이 이 노래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투쟁과 운명에 대한 이야기의 모든 것의 시작점인 셈이에요. 그러니까요. 대체 누굴 왜 죽였다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질문입니다. 이 노래 그냥 듣고 넘길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요. 아주 정교하게 짜인 하나의 거대한 퍼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 조각씩 맞춰보는 겁니다. 이 고백의 진짜 의미를 알려면요, 좀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딱 3가지 아주 특별한 렌즈를 통해서 이 노래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렌즈는 바로 동양의 명리학이에요. 좀 의외인가요? 명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노래는 한 개인이 그냥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우주적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명리학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업보, 즉 카르마라는 개념부터 알아야겠죠? 쉽게 말해서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돌아온다는 일종의 우주적인 법칙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노래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건 말 그대로 가장 무거운 업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짐을 짊어지게 됐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죄책감 수준이 아니에요. 명리학에서는 이걸 형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운명적으로 스스로를 벌하게 되고 또 심판받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기운이에요. 주인공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그냥 꼼짝없이 짓눌려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토록 애타게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명리학에 인성이라는 별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어머니, 나를 보호해주고 지혜를 주는 존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주인공한테 엄마는 이 지독한 운명에서 자기를 구해줄 수 있는 정말 마지막 남은 단 하나의 희망이자 구원인 셈이죠. 가사에서도 나오잖아요. 쉽게 오고 쉽게 가고 마치 통제할 수 없는 바람에 휩쓸리는 것처럼 자기 삶이 흔들린다고요. 그런데 그 격렬한 오페라 파트 있죠. 그 부분은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 운명에 맞서서 단단한 땅에 뿌리 내리려는, 바위처럼 버텨보려는 그의 마지막 몸부림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렌즈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관점을 확 바꿔서 철학으로 이 노래를 들여다볼 거예요. 바로 자유의지라는, 어쩌면 무섭기까지 한 그 무게에 대한 이야기로 말이죠.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고요. 자유롭지만 그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주인공의 비극은 정해진 운명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그 자신의 선택, 그 자유가 낳은 결과인 거죠.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기 선택의 무게에 짓눌려 버린 겁니다. 노래의 그 혼란스러운 오페라 파트가 딱 그 상황을 보여줘요. 갈릴레오! 피가로! 하고 외치잖아요. 그건 그냥 의미 없는 이름들이 아니에요. 제발 누가 나 좀 구해달라는 절규, 내가 한 선택의 이 무거운 짐을 제발 좀 대신 져달라는 필사적인 외침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니체의 아모르 파티, 즉 운명애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건 그냥 내 운명이니까 받아들여야지 하는 체념이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내게 닥친 이 운명을, 필연적인 것을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겠다는 아주 적극적인 태도예요. 이 개념이 이 노래의 결말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보면 노래의 마지막 가사 Anyway the wind blows, 이게 더 이상 무기력한 체념으로 들리지 않죠. 오히려 이건 자신의 이 비극적인 운명마저 온전히 끌어안는 아모르 파티의 선언이 되는 거예요. 비극적이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모든 걸 받아들이는 순간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렌즈입니다. 이번에는 가사나 철학이 아니라 이 노래의 아주 독특한 구조 자체에 집중해 볼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이상한 구성을 했을까? 바로 그 형식 안에 메시지가 숨어 있거든요. 이 구조를 좀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조용한 아카펠라로 시작해서 감성적인 발라드로 가다가 갑자기 기타 솔로가 터져 나오고 정신없는 오페라가 펼쳐지더니 헤비한 록으로 끝을 향해 달려가죠. 이건 그냥 대중음악의 공식을 깬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산산조각 내버린 거예요. 듣는 사람의 감정을 그냥 마구 뒤흔들어 놓는 거죠. 특히 그 혼란의 절정인 오페라 파트,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
미학에서는 이걸 순고미라고 하거든요. 어떤 거대하고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느끼는 공포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경이로운 감정,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들으면서 주인공이 겪는 그 내면의 폭풍과 고통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할 수도 있는 키치하거나 글래머러스한 퀸투교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 노래는 그걸 고급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거예요. 야, 대중음악도 이만큼 깊고 웅장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어 하고 증명해 보인 거죠.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관점들을 하나로 모아볼까요? 명리학, 실존주의, 그리고 미학. 이 렌즈들을 다 합치면 과연 어떤 그림이 완성될까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명리학적 관점에서는 거대한 운명, 형살에 짓눌려서 어머니별 인성을 부르짖는 한 남자의 이야기였죠. 둘째, 실존주의적 관점에서는 자신의 선택이 낳은 책임을 마주하다가 결국 그 비극적인 운명마저 사랑하게 되는 아모르 파티의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미학적 관점에서는 이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를 듣는 사람이 직접 체험하게 만드는 순고미를 향한 완벽한 설계였던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결론은 하나예요. 보헤미안 랩소디는 그냥 노래가 아니었던 겁니다. 죄와 심판, 자유와 운명 사이에서 고뇌하는 한 인간의 내면에서 펼쳐지는 가장 장엄하고도 처절한 오페라였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보헤미안 랩소디는 한 남자의 비극적인 고백인가요? 아니면 그 모든 운명을 끌어안는 숭고한 해방의 외침인가요? 오늘 이야기가 끝난 후에 이 노래를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아마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들릴 겁니다.